자, 반갑습니다. 5월 4일 목요일 오리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이 책으로 계속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책을 안 가지고 와서. 우리 예고한대로 오리월에는 중세국어 심화 나간 걸로 되어 있고, 한 5주? 좀 천천히 나가면 한 5주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면 한 4주 정도까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3, 4월에 이미 중세국어 기초를 했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5, 6월에는 기초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한테 지난 3월 OT 때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진짜 중세국어 문법이 뭐 어렵거나 처음 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 책, 저 책 보지 말고 여기 있는 기본만 열심히 보라고 그 이야기 했고, 그 보통 내가 기본을 그렇게 열심히 강의하지는 않거든. 아니, 늘 열심히 강의하는데 내 말은 그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잘 하진 않아요. 아니, 할 수 있는 때까지는 한다고. 근데 올해는 나름 열심히 상세하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5, 6월 할 때 또 어려움 느낀다면 3, 4월에 했던 기본 강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시 덜추어서 보면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여전히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전히 기본만 기초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죠? 이게 기초가 아니거든요. 기초편이라 되어 있지만 기초가 아닌데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1, 2월에는 현대국어 문법만 했잖아요. 왜, 그죠? 전체를 쫙 한 번 다 봤고, 그때도 열심히 설명한다 했거든요. 열심히 내 설명했지. 예, 8주 동안 무지 열심히 설명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3, 4월 할 때는, 현대국어 문법을 시간도 없고 해서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그냥 확인하는 정도는 왔는데, 1, 2월에서 3, 4월 갈 때 열심히 여러분들 현대국어 문법을 반복적으로 봤다면 아마 내가 3, 4월에 현대국어 문법을 그렇게 빨리빨리 진도 나가도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공부할 때, 문법 공부할 때는 현대국어 문법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5주 정도, 4주나 5주 정도 진도 나가고, 나머지 한 3주, 많게는 4주 정도는 또 그 현대국어 문법부터 해서 중세국어까지 다 묶어서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대국어 문법을 3번 보는 것이 되고, 그죠? 중세를 3번 보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그룹 스터디 하면서 한국어 문법 총론을 보고 있잖아요. 왜, 그죠? 그 책도 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것도 있고, 예문도 많고 그렇잖아요. 왜, 그죠? 어차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거잖아. 그 다음에 1, 2월엔 여러분들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받고, 그죠? 그럼 도대체 몇 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할 때는 현대국어 문법과 중세국어 문법 다 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걸 이제 학교 문법의 수준에서 보는 거잖아요. 왜, 그죠? 근데 이미 1, 2월에 여러분들 내 수업을 들으면서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을 통해서 현대국어 문법과 중세국어 문법도 다 봤잖아요. 왜, 그죠? 그 다음에 또, 한문총을 가지고 또 현대국어 문법, 중세국어 문법 다 같이 다 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6월 끝날 때까지 몇 번 보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그리고 정리하니까 6번까지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봅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보는 그 정도로 본다면, 내가 전에 그 이야기 했을 거예요. 책을 단권화 시킨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왜, 그죠? 벌써 한 반 정도 단권화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쉬운 부분만큼 또 채워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았을까?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문총을 중심으로 본다 한다면 한문총에 이것저것 막 온갖 종류의 내용들이 메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매주 그룹 스터디 해야 되니까 그 과제에 급급해서 그냥 읽어만 나갔다면 큰 낭패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큰 낭패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가, 내가 이걸 이번 주에 공부해야 될 분량만큼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는데 싶을 때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나머지 차라리 비워두는 게 나아요. 그래야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반복할 때 또 다시 채워야 되거든. 채울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맨날 시간에 쫓겨서 이거 대충 저거 대충 하면 이미 아까 뭐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몇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그죠? 내용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력이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복해서 돼 반복의 효과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공부는 내 손에 쥐어질 때 내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5월 처음 시작하니까 곰곰이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문법 내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비워져 있는 건 뭐냐. 그걸 좀 채워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검토할 때 그런 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교재를 가지고도 현대국 문법을 이미 2번 봤고, 중세도 2번 보는 거잖아요. 왜, 그죠? 2번 본다면, 이 책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 책에 얼마나 한문총에서 봤던 내용이나 학교 문법과 문법교육에서 봤던 내용이 부족한 내용들, 이 책에 부족한 내용들이 얼마나 이 책에 잘 기록되어 있는가. 아시겠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책을 기준으로 했다면 다른 책에 얼마나 충실히 기록되어 있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는 게 좋아요. 찾아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문을 갖다 놓고 딱 어떤 예문이든 펼쳐놨을 때 있잖아요. 펼쳐놨을 때 그 예문에 대한 분석이 탐구가 쉽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죠? 쉽게 되는지. 확인이 안 되면 여전히 나는 헤매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저번에도 1, 2월에도 그 이야기 했고 3, 4월 시작할 때도 그 이야기 했는데 나만의 문법의 목차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차례 그죠? 정해져 있지 않다면 나도 여전히 그 목차를 정하기 위해서 여전히 ing냐 아니면 이미 나는 목차를 정해 놓았느냐 아시겠죠? 그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시도했는데 목차가 딱 잡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공부가 한 반쯤 이상 된 거예요. 3분의 2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목차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공부가 된 사람이라면 그 목차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딱 목차를 연필로 꼭 집었을 때 그 목차에 해당되는 내용이 주주주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부가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여전히 헤맨다면 아직도 ing니까 가야 될 길이 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자에서 한문총을 했는데 이미 3월부터 시작했고 그죠? 그럼 5월부터 다시 한 번 더 보게 될 거잖아요. 왜? 2번 보죠? 7월 또 볼 겁니다. 3번 볼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 중에 한 가지는 이거죠. 그럼 좋아. 1, 2월에 3, 4월에 한 번 볼 때 그 느낌이 어땠어? 그럼 5, 6월 볼 때 3, 4월에 봤던 것이 충분히 기억에 남아 있는가? 아시겠죠? 그럼 7, 8월에 갔을 때 3, 4, 5, 6 이미 2번 봤던 것에 대한 뭔가 흔적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좀 덜쳐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에 쫓겼다면 여전히 책은 깨끗할 것이고, 깨끗할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곳에 메모가 안 돼 있다면 역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스터디 하면서 공부한 건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고, 맞잖아요. 근데 그룹 스터디용으로만 한 거야. 그리고 그 시간은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것이고, 응?
그 다음에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 공부하는 건 또 이 수업 들으면서 공부하는 그대로 또 남아있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현대국어 문법을 한다 치자, 또는 중세국어 문법을 한다 칩시다. 이 책 볼 때는 이 책의 내용을 알겠고, 저 책 볼 때는 저 책 대강 알겠고, 또 저 책 볼 때는 저 책 대강 알겠다. 이건 거야. 그래서 통합해서 뭐, 맞잖아요. 그 다 세 가지 다 통합했을 때 뭐,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뭐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한번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공부할 때 계속해서 점검을 하면서 공부해야 되잖아. 왜? 내가 뭘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죠? 해야 되는데, 사람 보통 공부할 때 보면 이 책 보면 이 내용처럼 공부하고 저 책은 또 저 책처럼 공부한단 말이야. 근데 정작 내 주도에 의해서 있잖아요. 그죠? 주도적인 공부가 되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뭘 중심으로 공부할 것인지, 어떻게 체계를 잡을 것인지 빨리 좀 결정해서, 그죠?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데 난 어떻게 정리해야지 하는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7, 8월에 간단 말이죠. 7, 8월에 가면 나는 모든 영역을 기출문제 본다 했잖아요. 왜, 그죠? 근데 교과교육론이나 또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출문제를 다 풀지는 않잖아요. 왜? 대충 이제 서답형 중심으로 풀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거 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문법은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한단 말이야. 예전에 나왔던 자음체계, 모음체계 기억나죠? 처음 서술형 문제 나왔을 때 97학년인가 98학년인가 1900년대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다 보잖아요. 왜 그죠? 그 문법을 처음 다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도 객관식도 다 보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다른 것하고는 좀 기출문제 정리가 좀 다르잖아요. 왜?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영역은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거 문법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집도, 대체로 영역별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할 때, 막연히 내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그냥 기출문제 답이 뭐냐를 확인하면서 풀 것인지, 아시겠죠? 답 푸는데 그냥 집중할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내 나름대로 또 다른 틀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풀 것인지, 그것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을까?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또 그룹 스타디 통해서 또 한문총을 또 보고 앉아있을 거거든. 그렇게 할 때 기출문제 풀이는 따로, 한문총 따로, 그렇게 또 따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면서 갈 것인지, 그것도 고민해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7, 8월까지 갔잖아요. 왜? 그러니까 9월부터는 이제 주구장창 모의고사만 친다 했잖아요. 왜? 그죠? 그렇게 될 테니까 또 9월부터 한 3개월 동안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충분히 주어져 있거든요. 문법도. 그 또한 내가 또 뭐 할까? 그때 가서 정리할지, 아니면 정리된 걸 그때는 반복해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때 새로운 나온 책이 있으면 그 시간을 좀 투자해서 다른 책을 보면서 좀 더 보충할 것인지, 이런 고민도 해야 한단 말이죠. 이해됐죠? 네,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좀 모아가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수렴적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흩어놓지 마라. 그죠? 수렴적 공부를 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는 각자 고민해 보시고, 그죠? 고민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흩어놓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38쪽부터 있는 중세국어 문법 심화편을 보면요, 약간의 좀 형식이 좀 이전의 거와 좀 다릅니다. 기초편하고 좀 다릅니다. 자, 같이 펼쳐놓고 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기초와 심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필요할 때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계를 좀 봐둘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12쪽에 보면 그냥 문자에서 후민정음해서 후민정음 창제자, 연대, 명칭, 목적, 초성 열의급자 체계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왜, 그죠?
근데 지금 238쪽을 보면 똑같은 훈민정음 창제인데 238쪽은 뭐 하고 있습니까? 세종실록 25년 12월조 기사가 나와 있고 훈민정음 해례본 어제 서문이 들어있고 그 각각의 예문이 있고 그 양가로 1, 2가 얘가 사료가 있잖아요. 왜 그죠?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그 각각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 212쪽에 기술되어 있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다른 느낌이 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초승체계를 보는데 212쪽에는 보면 그냥 초승 17자 체계에서 그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238쪽에 가보면 후민정음 제작 원리라 해서 초승 글자에 대한 뭐가 들어있어요? 후민정음 해례본에 제자해 맞죠? 제자해가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제자해에 대한 뭐가 있어요? 설명이 있단 말이죠. 내가 뭘 말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설명 방식이 좀 다르죠, 그죠? 그리고 내가 중간중간에 심화편을 가보면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제자 원리 초승 글자라고 되어 있는데, 239쪽에 가보면 초승 17자 체계에서 따로 넣어두고 있잖아요. 표에. 맞죠? 이거는 표를 같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거는 역시 212쪽에 기초편에 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시 뒤쪽에 갖다 놓고 확인하는 정도거든요. 내가 뭘 말하는지 알겠죠? 예, 그러니 앞에 있는 체계하고 뒤에 있는 체계는 내용상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술 방식의 차이는 많이 난다고. 그래 보이죠? 기술 방식상으로는 실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예를 한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기법을 한번 볼까요? 243쪽에. 자, 심화편에는 보니까 표기법에서 첫 번째 종성의 표기에서 자료만 1, 2, 3, 4, 5가 쭉 제시되어 있고 그 밑에는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앞쪽에 표기법 한번 찾아볼까? 기초편에서. (215쪽) 어때요? 여기는 처음부터 설명이 들어가잖아. 아예 두 가지식으로 뭐가 있어요? 종성의 표기법에서 종성무용초성, 그럼 종성무용초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어때요? 완전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앞쪽에 기초편은 두 가지식으로 쭉 그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만 제시하고 있잖아요. 왜 그죠? 근데 뒤쪽에 심화편은 전부 다 탐구로 돼 있죠. 자료에 대한 설명, 자료에 대한 설명. 아시겠죠? 그러니까 뒤에도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업문총이라든지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을 통해서 공부하는 건 주로 어느 방식이에요? 심화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왜? 자료를 보고 자료에 대한 탐구를 하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 알다시피 임용시험은 그 문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탐구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탐구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막연히 내가 개념적 지식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탐구식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던가? 쉽지 않지 않아요? 예, 그런 것처럼 중세국어를 이 뒤쪽을 보면서 그런 탐구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문을 가지고 예문은 그 예문들이 결국 뭘 말하고 있느냐. 흔히 우리가 말할 때 기납식 공부를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왜 그죠? 예,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가 한 3년에 걸쳐서 만든 거예요. 예전에 이 자료를 만들 때. 이 책이 교정이 안 돼서 그렇지. 그때 내가 만들 때 무지 고생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 실제로 막 자료를 엄청 많이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이 많이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조금 이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수능식으로 나오잖아. 왜 그죠? 예문이 길게 나온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뭘 통해서 대비하라고 했어요? 응? 왜 고등학생들이 보는 언매 있잖아요. 언매. 그죠? 거기 보면 언어 부분이 있잖아요. 왜 그죠? 그런 교과서 보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수능 기출 문제 보는 것도 괜찮고. 그럼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수능 뭐 특강이라든지 문법과 관련된 거, 모의고사 이런 거 보니까 거의 요즘에 비슷한 형식으로 나오죠. 그렇게. 그냥 긴 지문을 요하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그 지문 속에서 맥락상 답을 찾아내게 하는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임용시험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는 자료들 중에서는 그런 자료 찾기가 어려워요. 그죠? 어렵거든? 그럼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생들이 보는 그런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그죠? 나도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려고 내놓은 것도 있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는 책하고 내가 보는 책이 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 어디 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거기서 내 문제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특히 작년 문제 보면 전부가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 그죠? 그 중에 몇 문제가 있으니까 그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대세에 따르기 위해서 그것도 따지보면 독해력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중세국어만 예를 든다면 작년에 어두장군의 시험에 이제 나왔는데 예전 같으면 얘 몇 개 넣어있고 들어있고 있잖아요. 그걸 그냥 설명하면 되는 거였잖아. 근데 작년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어두장군에 대한 장황 설명들이 있지 않던가? 그러고 나서 이제 밑줄 끊었고 빈칸해놓고 들어갈 말 쓰라 이거잖아요. 왜 그죠? 사실 그런 내용이 없으면 물론 그 내용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문제 유형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어쩌면 예전 형식으로 문제 낸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아마 그런 좀 길게 놓으면 독해력을 요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걸 읽지 못해서 틀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맞잖아요. 요즘에 특히 수능 문제 보니까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있잖아요. 이 근래에 나오는 거 보면 언매 있잖아요. 언매 쪽에 문제를 보면 텍스트 자체가 그냥 거의 한 페이지 가까이 되는 것도 있더라. 맞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객관식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은근 내가 볼 때는 서술형을 바꾸면 괜찮겠다 싶은 문제들이 있더라. 그런 내용 중에서도.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텍스트 읽기에 대한 것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그 문제 내는 사람이 인공 문제도 출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물론 우리 애가 고3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그런 문제 좀 익숙해지려고 한 번씩 풀어봐요. 풀어보면, 야,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얘문 괜찮다, 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수술형을 만들면 괜찮겠는데? 안 그러면 기입형으로 만들면 괜찮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기입형 문제 만들기 쉬워요. 그런 예문을 이용하면. 선지가 답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심심할 때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안 심심하지? 안 바쁘다는 뜻이야. 노력을 해보란 뜻이죠. 노력을 해보란 뜻인데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텍스트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기출문제 그런 게 있지? 좀 굉장히 길지 않나요? 그지? 그래. 와, 엄청나게 길잖아. 저기에 보면 문법적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놓고 있어요. 근데 글들이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야. 맞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런 문제 적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시험 문제에 저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좀 더 어려운 문제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그 텍스트에 익숙하지 않아 틀려요. 겁먹고. 그럴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맥락적 이해를 요한다고. 독해를 이해한 게 딴 거 없잖아요. 왜, 그죠? 맥락적 이해에 의한 독해라고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조금은 시간 날 때 예문 하나씩은 읽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그죠? 그렇게 하면 도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려가 되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세국어가 많이 넣으면 8점, 적게 넣으면 6점이잖아요. 그죠? 6점인데 유독 중세국어가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유독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은 좀 뭔가 어렵게 생각을 해서 그래요. 진짜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한문총이나 인데 보면 15세기 국어 있잖아요. 그 내용이나 내 교재의 내용이나 다르지가 않아요. 맞죠? 전혀 다르지가 않고요.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에 있는 내용이나 이 내 교재의 기본편에 있는 내용이나 다르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공서라고 할 수 있는 방통대 교재 있잖아요. 중세국어 연습이라는 책이 참 좋거든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의 예문도 내 교재에 많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공부가 더 많이 돼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보는 게 뭐예요?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난 개인적으로 그 책까지 다 볼 필요는 없다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그 책도 요즘에 굉장히 쉽게 잘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뒤에 예문 분석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도 큼직큼직하고 한자도 많이 없고, 그죠? 한자어로 다 대치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 그거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상관없는데 6점, 8점 때문에 그 책을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죠. 아시겠죠? 그 책을 시작할 필요는 없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한문총 보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표준국어 문법, 학교 문법, 문법 교육 수준에서 중세국어 들어있잖아요. 왜? 사실 그 정도 본다 해서 뭐 문제를 못 풀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시겠죠? 만약에 그런 내용을 다 아는데도 문제를 못 풀었다면 그런 중세국어 내용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 적응력이 떨어져서 못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 적응력이 떨어져서 못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지 않을까? 근래에 나온 기출문제 보면 중세국어 문법은 그렇게 저게 이 책 저 책에도 없는 어려운 내용이야 싶은 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을까? 안 그래?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익숙지 않아서 어렵게 느끼실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할 뿐이다. 근데 공부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현대국어 문법이 월등히 많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죠? 월등히 많고요. 현대국어 문법 하는 식으로 중세만 한다면 사실 중세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나? 중세국어는 항상 접근 방법이 딱 하나라 있죠. 뭐라 해야겠어요?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만의 특징. 어떤 스님이 만드는 책을 보니까 중세국어를 현대국어처럼 설명한 책도 있다 했죠.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 설명하고 동사 설명하고 그걸 예문을 중세국어 자료 들고 와서 설명한 책들도 있거든요. 미안한데 그거는 대원칙에서 벗어나요.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의 특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페이지 분량만 늘린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야, 나는 뭔가 형태수 분석을 좀 해서 예문을 하나하나 쪼개서 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학교 교육에서 지향하는 중세국어 문법에 대한 지향점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국어 문서가 있냐고 그 시험 문제 그렇게 넣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틀릴 리도 없겠지만 미안하지만 그렇게 시험 문제 내지를 않아요. 옛날처럼 그게 문제 안 냅니다. 요즘 시험 문제가 맥락 중심으로 바뀐 이유가 뭔데? 그렇게 분석적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형태수 분석해서 문제 낼 것 같으면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농담하다라 형태수 분석하시오. 기억납니까?
농담하더라. 형태수 분석한 거 있잖아. 그럼 농담하 더하기 뭐가 돼요? 더 더하기 오 더하기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게 되거든? 아무 맥락이 없는 거야, 그게. 그는 그냥 암기식이야. 다는 뭘까 무엇이 합쳐진 거야? 더 더하기 오가 합쳐진 거구나. 원행을 밝혀줘야지. 더 더하기 오. 뭐냐고, 그게. 요즘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문제 낸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앞에 장황한 형태소 분석에 대한 텍스트가 있어요. 응? 형태소 분석 이렇게 한다. 중세구는 어원을 밝혀줘야 된다 하면서 있잖아요. 쭉 설명한단 말이야. 설명하고 나서 그 중간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배워둔다든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설명에 준할 때 이 보기는 안 그러면 이 보기의 내용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내겠지. 그럼 이미 답이 어디에 있어요? 이 본문에 다 있는데 그게 요즘식 경향이라고. 근데 그런 이런저런 맥락 없이 흔히 우리가 탈맥락이라 하잖아. 맞잖아요. 맥락 없이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죠. 꼭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죠. 그죠? 그리고 내가 기본적인 문법적 지식이 없는데, 그죠? 기초편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지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형태수 분석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질려버립니다.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공부할 때 흔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요. 상위 0.1%에 되는 학생들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부류도 있잖아요. 왜? 그죠? 굉장히 상위 0.1% 아이들이라면 흔히 요즘 말하면 의대에 가는 정도의 똑똑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똑똑한지 모르겠잖아. 어쨌든 성적상 상위 0.1%를 하니까. 아시겠죠? 그 애들하고 또 그렇지 못한 애들을 비교해 보는 거야. IQ 비슷해요. 실제로 공부하는 것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험실에 갖다 놓고 이 두 친구들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있잖아요. 암기식 문제 있잖아요. 국어 단어를 하든. 암기하게끔 해서 그 몇 개 암기했는지 문제 풀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두 그룹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이 언제 아세요? 얼마나 외울 수 있을지 본인이 알고 있는가? 10개를 만약에 20개 단어를 적어 놓고 있잖아요. 상위 0.1% 되는 애한테 물어봐. 너는 저 중에 몇 개를 암기해서 기억할 수 있겠니? 하면 얘들이 10명 중에 8, 9명은 저는 20개 중에 15개요 했다면 15개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너 몇 개 기억하겠니? 저요? 15개 하겠어요 했는데 정말 15개 정도를 맞추려는 10명 중에 1명 넣을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그걸 실행력이랍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크다 그래요. 신기하죠? 뭐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초인지가 발달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렇다는 뜻이에요. 뭐 이야기하다가 이까지. 여하튼 정리를 하면 까먹었어. 내가 그 질문한 순간에 까먹었어. 신기해서. 그걸 알고 있다는 게 신기해서. 아주 큰 상위 0.1% 되는 애나 그렇지 않은 애들이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죠?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는 것에 대한 능력치에 대한 이해력이 차이가 많이 난대요. 분명히 차이 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세국어 할 때도 내가 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이해도 하는 사람이라면 하고 그 정도 내가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상위 0.1% 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심화편을 보겠지만 다시 반복하지만 기초편을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기초편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중세국어를 더 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복습할 때 심화편하고 같이 봐주면 좋고 어쩌면 심화편이 더 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심화편은 이미 텍스트가 주어진 상태에서 탐구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쉽게 느껴지고요. 기초는 일단 외워야 되는 내용이라서 어쩌면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내 이야기 하려고 했다. 여러분들 저번에 3, 4, 5를 할 때 내가 기초편을 너무 빡시게 보다 보니 시간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국어 문법을 같이 우리 쭉 봤는데 주로 내가 무엇에 의존하던가요? 구술에 의존했죠. 구술에 의존했는데 내가 그 구술을 하면서 나름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구술로 해준 게 맞나 하는데 나는 구술이 상당히 도움된다는 주의거든. 여러분들 눈으로 책을 다 보잖아. 보고 있으면서 구술을 보잖아. 그럼 굉장히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만약에 집중을 했다면 도움된 거고 그냥 집중하지 않고 몰입하지 않았다면 도움이 안 됐을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구술을 해보는 게 도움돼요. 이 중세국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겠잖아. 그죠? 읽고 예문을 스스로에게 구술을 해보라고. 아시겠죠? 실험을 해보세요. 집에서 복습할 때 구술을 하는데 녹음을 시키세요. 자기가 구술을 하는 것, 한 페이지나 한쪽 있잖아요. 그죠? 정도만 딱 예문을 보고 있잖아요. 텍스트를 보면서 구술을 해보라고.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일정한 분량이 딱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책을 보면서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구술을 하는지 모르면서 구술을 하는지 버벅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해도 여러분들 안 할 수가 있어요. 해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내가 그룹 스타디 할 때 여러분들 안 지켜봤는데 믿기 때문에 안 지켜보는데 예전에 엄청 야단 많이 들었습니다. 직강 온 친구들. 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책 펼쳐놓고 본다든지, 열심히 구술하고 있는데 끝까지 안 들어준다든지, 대충 성의 없이 그냥, 자기가 암기한 지식으로만 이야기하고 만다든지. 사실은 기회를 줬음에도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고, 옆에 들어준 사람은 그 기회를 차버린 사람들이죠.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하거든요. 구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술을 꼭 해보기 바라고요. 그렇게 빠르게 되돌면 구술을 해보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술술 잘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구술이 익숙해질 정도로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해볼 걸 권합니다. 자, 시작합시다. 너무 길게 이야기한 것 같아. 자꾸 마이크만 잡으면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 노래 불러야 되는 것처럼 나도 자꾸 말이 자꾸 나온다? 희한하지 않아? 나 원래 마이크 안 잡으면 말을 안 하는 사람이잖아. 미끄러 마이크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중세국어가. 이게 이 심화편은 어디부터 어려워지냐면 형태 지나고 통사 지나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다른 책에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책이 잘 없거든요. 이 책에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오히려 앞쪽이 쉽습니다. 앞쪽이 문자와 관련된 거는 중세국어 문법 기초편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38쪽 볼게요. 자, 체계를 대강 보면 첫 번째 문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자, 문자 중에는 외가로 1번이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이야기 있고 제자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초성 글자 있고 중성 글자 있고 종성 글자 있고 글자 운용법, 그죠? 여기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이 문자였다면 동그라미 2는 뭐예요? 이제 표기법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표기법 하면서 이어적기, 거듭적기 이런 이야기하고 사이소리, 그죠? 뭐 이런 것도 할 것이고 붙여서기, 한자 표기법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문으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강 알겠죠? 예. 자, 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처음에는. 자,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저번에 이제 기초편 할 때, 훈민정음 해서 문자 해가지고 뭐부터 했었는 기억이 납니까? 창제자, 세종. 기억나죠? 세종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 명칭,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왜, 그죠? 그걸 기본으로 이해하고, 실제 기록에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실록 25년, 그러니까 1443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훈민정음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443년에 만들어지고 1446년에 반포됐단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종실록 25년 1443년 12월조 기사가 바로 뭐에 대한 기사예요? 창제에 대한 기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해례본 1446년 요 어제 서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반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창제일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달에 임금이 친히 법문 28자를 지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밑에 한자 보면 10월, 상, 친제, 업문, 28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죠? 그거 보면 친제라는 말 한자 보이죠? 요 친제에서 뭐라고 쓰였다 했습니까? 온게 친제설이 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죠? 친제설이라는 것이 세종이 직접 만들었다 이런 의미라 했죠. 자, 친히 법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했고 이런 말이 나오죠. 밑에 각주에 보면 전자에 대한 풀이는 아주 명확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자의 원리를 본떴다 또는 글자가 옛 전자와 닮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를 하는데 만약에 한자의 원리를 본떴다라고 설명해도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글자가 옛 전자와 닮았다 해도 애매하죠. 전자와 닮았다 하려면 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맞잖아요. 한자의 원리를 본떴다 한다면 한자의 원리를 어떻게 모방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댔잖아요. 왜 그죠? 그래서 옛 전자를 모방했고 초중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비로소 글자를 이루었다. 이 무슨 뜻이야 이거는? 성음 됐단 말이죠. 그죠? 초중 종성 맞죠? 성음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글자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보면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 구조상 어떻게 돼요? 문자와 이어는 뭔가 다른 두 개념이란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당시 문자는 주로 뭐였어요? 한자였을 가능성이 높잖아. 맞죠? 근데 이자를 보면 속될 리자를 쓰잖아요. 왜? 그러니까 진짜 속돼서 그렇다기보다는 한자와 다르다는 의미가 더 강하겠죠. 그래서 이어란 말을 썼단 말이야. 그래서 밑에 각주에는 한자와 대비되는 우리말 이 정도로 해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반 민중들이 쓰는 문자 이 되겠죠.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해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다.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실제 글자 굉장히 간단해요. 그죠? 자음 몇 개, 모음 몇 개면 끝나는 거잖아요. 왜 그죠? 굉장히 간단하고 요약하지만은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다. 이 전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두 가지를 변형시키고 합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무한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이른다. 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위 훈민정음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자를 뭐라고 해요? 명칭을 훈민정음이라 한다. 맞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훈민정음 해례본 1446년 어제 서문에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주구장창 봤던 거잖아요. 왜, 그죠? 그러니까 국지엄, 이어, 중국하여, 뭐, 쭉 기억나죠? 네, 그래야 되는데, 그 중간쯤은 어떻게 됐어요?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됐죠? 내가 이를 위하여. 위에 보면 제목이 뭐였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에 어제 서문이었잖아요. 어제. 어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왜?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할 때 난 누가 되는 거예요? 임금이 되는 거잖아. 맞죠? 예.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은 날로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해서 우리 고등학교 때 주구장창 공부했던 게 자주, 애민, 실용정신이 잘 드러나 있구나 하는 거 배웠잖아. 왜? 그죠? 예, 그거예요. 다음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세종 어제 훈민정음 있잖아요. 그것도 해례본에 실린 그대로요. 분석을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지고.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면 훈민정음 은혜본에 백성 가르치시는 정한 소리라 라는 주석에서 알 수 있듯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의 뜻이다. 맞죠? 그게 훈민정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 1을 통해서 25년 12월적 기사를 세종실록을 보면 1443년 12월에 창제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되죠. 여러분들 기억나죠? 12월 음력 12월에 창제되었다 했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제 양력을 바꾸면 1월이 되고 맞죠? 맞잖아요. 아니요? 양력으로 하면 1월이 되잖아요. 왜? 1월 중순을 기준으로 삼아서 북한에서는 한글날을 장악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밑에 넘어와서 양가로 인한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글자의 사용법, 글자를 만드는 원리들 등을 설명한 이 책의 끝에 실려있는 정인지의 서문이 1446년 9월 상달, 그 당시 양력이 없었잖아요. 왜? 음력이죠. 9월 상달이니까 양력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10월의 상달의 마지막 날, 상중하루 할 때 상달의 마지막 날이 뭐예요? 9일. 그래서 10월 9일. 우리나라 무슨 날이에요? 한글날. 기억나죠 이거? 그렇게 정했다. 그래서 우리 남한 쪽에서는 반포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글날 정했고 북쪽은 창제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글날을 정했다. 이 이야기 했잖아요. 왜, 그죠? 예, 그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음력 9월 상달에 씌어졌으므로 반포된 때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큰 제목인 훈민정음의 창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란 거야? 훈민정음은 창제일과 반포일이 명확하게 역사적 기록에 의해서 흔적이 남아있는, 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세계 유일한 문자구나. 맞죠? 세계 유일한 문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자의 이름이 명확하게 훈민정음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훈민정음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는지, 맞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이 기록을 통해서 명확하게 남겨놓은 세계 유일한 문자라는 것도 알 수 있구나. 아시겠죠? 세계 유일한 문자라는 것도 알 수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설들이 존재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 임금은 아마 적어도 딴 것까지 다 제껴놓고 있잖아요. 요즘을 친다면 세계 최고의 어문학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잖아요. 세계 최고의 어문학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종 임금의 혜택을 받고 지금 살고 있다는 그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이게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럼 밑에 거 훈민정음 제자 원리 한 개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먼저 초승 글자를 보면요.
첫 번째 기록을 볼게요. 후민정음 28자는 각기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죠. 각상, 기형, 이재지. 맞죠? 이것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후민정음 몇 자다? 28자다. 초성 17자, 중성 11자. 그래서 28자. 이해했죠? 각기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했어요. 상형의 원리를 본떠서 만들었구나. 물론 초성 28자 모두가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죠? 아니고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기본 글자 5개가 있었다는 거야. 아음, 기역, 설음, 니은, 순음, 미음, 치음, 시옷, 후음, 이응. 아시겠죠? 그 5가지 있고, 이 5가지가 무엇의 모양을 본떴다? 각 구강 구조. 맞죠? 의 모양을 본떴고요. 그 다음에 모음 3개, 천지인, 삼재. 무슨 말이겠죠? 의 모양을 본떴다. 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각각 어떻게 한 거예요? 플러스 했다. 합용. 되겠죠? 해서 만든 글자가 28자다. 물론 병서도 하고, 그죠? 연서도 하고,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글자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그럼 동그라미 2번도 보겠습니다. 초성은 모두 17자이다. 아음, 기역은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설음,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떴고, 순음, 미음은 입의 모양을 본떴고,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밑에 한자를 보면요. 초성범 17자, 아음, 기역, 상설건, 배우지형, 설음, 니은, 상설, 부상악, 지형, 순음, 명, 상후형, 치음, 시옷, 상치형, 후음, 명, 상후형. 아시겠죠? 지금 이거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성의 기본 글자도 글자에 대한 제자 원리를 밝히고 있구나. 얘들도 전부 다 뭘 한 거야? 무엇을 본뜬 거예요? 좀 위치를 그대로 가져와서 본떴구나. 좀 위치. 아시겠죠? 현대국어의 자음 체계를 마련할 때 중요한 2가지 기준이 뭐예요? 좀 위치와 좀 방법이잖아. 왜? 그죠? 근데 그 당시 좀 위치를 중심으로 그 좀 위치에 대한 모양을 본떠서 초성을 만들었구나 한 거 알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상의에 의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기역은 기역보다 소리가 좀 세게 나는 까닭에 획을 더하였고, 니은에서 티귿, 티귿에서 티엇, 미음에서 비업, 비업에서 피업 등등등등. 그죠? 그 소리에 따라 획을 더한 뜻이 다 같다. 여기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조성에 대한 원리가 아까 기본 글자 5자에서 좀 위치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고 다 상형의 원리에서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플러스해서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가획의 원리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가획될 때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소리가 더 세져졌다. 맞죠? 소리가 더 세져졌다.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절이 있죠? 유, 이영, 옛 이영, 위이란 말 있죠? 맞잖아요. 그래서 위에 239쪽의 두째 줄을 보면 그러나 오직 옛 이영은 다르게 하였다. 아시겠죠? 옛 이영은 달랐다. 이 옛 이영은 달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가획의 의미가 없다. 그냥 가획되어서 쓰여진 건 아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